관세 리스크가 일부 해소되면서 증시가 벼랑 끝까지 몰렸다라는 평가들이 있었는데 밤새 미국 증시 시원하게 올라졌습니다. 저희가 어제 방송 말미에 미국 주식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트럼프 풋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참 다행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최근 일본과 관련해서 화폐 개혁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얘기들은 왜 들리고 있는 건지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준 논설위원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저 오늘 저도 그렇고 위원님도 그렇고 둘 다 빨간 넥타이 이렇게 차고 왔습니다. 네네. 3대 지수가 다행히 시원하게 올라줬는데 오늘 시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죠? 네,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이렇게 일중에서 또 하루 별로도 예. 굉장히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어제 말씀대로 일희일 필요 없지만 어제 막판에 그 서학개미들을 위해서 트럼프 풋이 나왔으면 좋겠다. 예. 그래서 오늘 그 자동차에 대해서 한 달간 유예 조치를 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미국에서는 미국의 자동차 또 국내에서도 이제 배터리와 관련된 상장이 오늘 있는 날인데요. 예. 이와 관련해서 좋은 소식들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트럼프 푼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은 예. 지난 한 달간 관세 부과 이후에 각국별로 세계 증시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간단 추려드리겠습니다. 예. 결론은 미국 증시가 우리가 예상한 대로 가장 큰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그 다우와 나스닥이 관세부가 2월 4일 이후에 다우는 4.9% 떨어지고 나스닥은 무려 7.6% 한 달 만에 떨어졌습니다. 이게 한 달 만입니다. 예. 근데 이 관세부가 집중됐던 캐나다는 3.5% 절반 수준에 떨어지고 예. 멕시코는 거의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상하이는 오히려 플러스 3.4%대에서 가장 많이 올랐거든요. 예. 그리고 유럽과 코스피도 잠시 좀 보겠습니다. 유럽도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유럽의 이렇게 지수가 지금 0.7% 정도 오르는 데 이어서 지금 독일이 굉장히 중요하죠. 자막점 좀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독일이 지금 2% 이상 올라가서 대부분 유럽 주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도 굉장히 선방하고 있죠. 예. 2% 3% 올라서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관세 부과에 따라서 야심차게 트럼프가 부과하지만 미국 증시가 가장 큰 충격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자충수에 빠지는 게 트럼프 아니겠습니까? 또 트럼프 진영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과정에서는 그것이 어떤 차원이든 트럼프 풋이 나올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예. 지금 관세가 가장 중심이 되다 보니까 역시 자동차에 대해서 한 달간 유예 조치 이게 나온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세계 증시적인 차감을 해서 보면 아까 이렇게 관세 부과의 한 달간 모습에서 미국은 가장 큰 충격을 받고 예. 아시아라든가 유럽은 이렇게 사실 오히려 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글로벌 자금이 대이동하거든요. 어떻게 미국에서 아시아라든가 유럽 쪽으로. 그래서 어제 김채연 PD랑 같이 자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아시아라든가 이런 쪽의 비중을 좀 높여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아마 새벽 방송에서도 너무 미국 중심으로 돼 있던 것을 이렇게 일본을 비롯해서 중국이라든가 인도라든가 아랍이라든가 유럽 중심으로 해서 이런 쪽으로 좀 균형을 맞춰가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청자분들 가운데 이 얘기하신 트럼프 풋이 과연 뭐냐라고 질문을 주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트럼프 풋은 시장이 일시적으로 이제 하락하다 보면은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이 지지하는 현상을 뜻하는 점, 네, 투자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의회 연설도 저희가 빼놓을 수가 없죠. 100시간이라는 정말 긴 시간 동안 100분으로 수정하겠습니다. 100분이요? 예. 네네. 네, 저도 얘기하고 나서 100시간은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데요. 네, 100분이라는 정말 최장 기간 연설을 했고 또 우리 경제와 증시에 시사하는 점도 참 많았거든요. 위원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이 트럼프의 첫 의회, 취임의 첫 의회 연설이라는 측면에서 이게 화두가 됐었죠. 근데 너무 유튜버들이 크록스를 생각해서 큰 거 한 방에 나온다. 그런 이렇게 얘기도 얘기했습니다. 있더라고요. 그런 게 이제 아마 유튜브들이 얘기해서 됐는데 큰 거 한 방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전체로 보면 자화자체 일색이다. 트럼프 자화자체 일색이다. 미국의 의회는 인내와 용서와 화합이 우선입니다. 우리 국회처럼 튀쳐나가지 않습니다. 웬만하면. 근데 미국도 트럼프가 얼마나 자화자찬했는지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불참석해서 민주주의의 상징, 용서와 타협의 상징인 의회에서도 민주당 의원이 불참석하는 이 모습이 가장 큰 이렇게 소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미국의 민주주의 실현에서 4년 전인가요? 벌써 해수로 5년 전 됐네요. 미 의회의 트럼프 퀴즈가 점령하는 사건에 이어서 의회 내에서도 분열이 됐다는 것이 아마 가장 큰 국제사회의 가장 큰 뉴스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관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교역국이 이제 누님 말씀대로 저러하면 무력화된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일기 때 그랬습니다는 최근에 트럼프 발언의 어조에는 관세에 이어서 환율 발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위안화에 대해서 절하라든가 엔화에 대해서 절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한 또 그렇죠. 어조 지수가 높아지는 이런 사항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트럼프의 관세 정책 극대화하고 마가 구상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달러가 중요하다 하는 것을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이 예. 안정적인 달러는 뭘까? 과도한 달러도 싫어하고 그다음에 과도한 달러 약세도 부담이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트럼프 정부는 기업가이기 때문에 달러 약세를 이렇게 요구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미국의 마가 구사, 전 세계 지배 구상일 때 달러가 약세가 되면 사실 예. 마가 구상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과도한 달러, 과도한 강달러, 과도한 약달러도 이렇게 아닌 안정적인 이렇게 달러 가치를 요구한다 예. 하는 측면에서 최근에 관세 정책의 효과의 극대화 차원에서 환율 발언에 민감한 이렇게 트럼프가 얘기하는 것이 하나의 특징이다 하고 향후의 주가 흐름과 관련해서 이 모습은 이 발언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대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자, 그리고 방금 전에 기업들의 실적이 또 나왔는데요. 기업들의 실적. 마벨 같은 경우는 현재 시간 외에 16%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 자막을 통해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과도한 강달러 그리고 과도한 약달러를 바라지 않는다. 그런데 이게 지금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겁니까? 네, 과도한 강달러, 과도한 약달러 하지 않는다면 달러의 실질 실효 환율이라고 시청자분이 어제 말씀드렸는데요. 예. 이게 100 정도가 유지하는 것이 가장 안정적인 달러 가치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트럼프 정부 입장에서 말할 거리가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트럼프 정부 마지막에 집권 일기 마지막에 달러 인덱스 실질 실효 환율은 100으로 유지했다. 근데 이제 바이든 정부 때 이걸 좀 잘못 쳐서 115까지 달러가 강달러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떠냐 하면 강달러가 되니까 미국의 수출이 안 되죠. 그렇죠. 무역 적자 확대되죠. 그럼 미국은 쌍둥이 적자 이론에서 재정 적자도 확대되죠. 그래서 바이든 정부가 달러 정책을 잘못해가지고 예. 지금 무역 적자, 그 다음에 사실 재정 적자 이런 측면에서 트럼프 정부가 지금 하나의 그 부담을 갖고 있다는 이런 측면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실질 실효 환율의 관세 정책 극대화와 마가를 위해서 이걸 예. 다시 100으로 돌려가겠다. 강달러를 누그러뜨리겠다. 오늘도 이제 트럼프 발언에서 국채 금리 발언을 했죠. 우리가 그렇죠. 트럼프가 취임할 때 강달러와 고금리를 잡겠다. 그것도 트럼프가 나선다. 근데 취임 첫 의회 연설에 이 국채 금리 얘기를 했죠. 예. 그래서 자기의 성과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국채 금리가 낮으면 역시 강달러 문제도 누그러뜨린다. 어디까지? 실질 실효 환율을 기준으로 할 때 100까지. 그러면 가장 좋은 방법이 있겠죠. 시청자 여러분, 가장 좋은 방법은 자막이 돌아가겠습니다는 최선책은 뭐냐 하면 닉슨의 금태한 정지 이전으로 브레튼 우드스 체제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게 뭐 가장 좋죠. 그렇죠. 가장 좋은 방법이죠. 팍스 아메리카노를 실현했던 시대에. 예. 근데 이게 가능하겠느냐? 금으로 팩을 시켜 달러 가치를 지금은 얻지 어렵죠. 못한다. 예. 그러다 보니까 차선책이 주요 교역 상대국을 당사해서 달러 페그제를 요구하는 겁니다. 달러 페그제는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달러 예. 페그제를 요구한다. 통화치를 일정 수준으로 페그시킨다. 그러면 일본, 한국, 중국 뭐 어떻게 해서 달러 페그제를 하면 전 세계가 달러 사용권이 확대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달러라이션, 세계 단일 통화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가 세계를 대상하는 경제적 통합의 마가 구상, 그리고 관세 정책 효과를 극대화해서 주요 교역국의 절하를 막는 이런 모습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아마 차선책의 달러 페그제 이 문제 관련해서 일단은 일본과 중국에 대해서 위안화 절하라든가 엔화 절하에서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방금 전에 얘기해 주신 달러 페그제에 대한 얘기를 더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달러 페그제 얘기를 할 때 홍콩을 또 빼놓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홍콩의 사례를 들면 시청자분이 왜 트럼프가 사실 안정적인 달러 가치에서 페그제 요구를 할까, 앞으로 할까 예. 하는 측면을 알 수가 있는데요. 달러 페그제에서 마지막으로 시청자분의 기억이 있으신 거 미국과 중국의 영향권이 완전히 바뀐 게 홍콩의
달러 페그제다 이렇게 됐습니다. 예. 달러 페그제는 1984년서부터 시작했죠. 달러당 7,000방 홍콩벨로 피보 레이트를 고정시켰습니다. 이건 뭐 홍콩의 중앙은행 격인 HKMA에서 이건 홍콩의 중앙은행입니다. 예. 그래서 달러 사고 파를 인정해서 1달러 7.8 홍콩 달러를 유기했는데요. 자, 달러 페그제 위저니까 홍콩이 사실상 미국의 중심권이었죠. 영향권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아시아의 금융 중심지, 무역의 금융지로 홍콩이 번창했던 겁니다. 근데 2000년 들어서 자, 어떻게 되냐면 중개보안법이 나왔죠. 중개보안법이니까 뭐냐? 홍콩의 특별 대우를 폐지시키겠다. 예. 중국과 똑같이 하겠다. 가장 상징격이 최종적으로 뭐냐? 홍콩의 특징이 달러 페그제였지 않습니까? 그 보안법에서 폐지한다. 그러니까 미국의 반발이 있었죠. 그렇죠.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홍콩의 달러 페그제가 포기됐습니다. 미국의 영향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전부 홍콩이 뭐냐? 중국의 영향권을 바뀌었죠. 예. 그래서 중국의 예속화 됐던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달러 페그제에 대한 이런 발언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특히 이렇게 금융회사의 CEO 입장에서는 굉장히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달러 페그제를 과연 어느 국가들에게 강요를 할 것이냐, 어떤 국가를 지목하느냐에 따라서 이 국제 상황도 확실히 달라질 것 같은데 아무래도 지금 상황으로서는 일본의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네, 부동산 업자입니다. 트럼프는. 예. 그러면 똘똘한 집합체 강남에 사지 않습니까? 부동산 개발업체는 뉴욕의 핵심 요충지를 개발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최근에 그린랜드의 영토 인수 문제라든가 그렇죠. 파나마의 소유권을 가져온다든가 이런 게 부동산 개발업체 모습이거든요. 전 세계로 달러 페그제를 할 수는 없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아주 가장 핵심적인 요충지, 가장 협력을 잘하는 국가에 이 달러 페그제를 요구하는 측면에서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미국의 가장 또 트럼프 입장에서 가장 파트너는 일본이 되겠죠. 그렇죠. 트럼프 집권 일기 때에는 아베 때 뭐냐 일본이 굴욕이었죠. 트럼프가 요구하고 있는 중국의 국채 매각권을 다 들어줬지 않습니까? 예. 그럼 집권 이기에 지금 한 40일 들어왔습니다는 20안은 이거 더죠. 미국에 지금 뭐냐 제조업을 부각을 하겠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펜실바니아 US 스틸 문제는 제조업의 상징이었지 않습니까? 예. 일본으로 안 넘어게 하겠다. 그래서 투자를 오히려 확대시키겠다. 이게 일본의 굴욕이었죠. 그리고 대미 투자 확대, LNG에 미국의 트럼프의 요구사항 들어줘, 방위비 증대해. 다 들어줬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일본 내에서 평가가 상당히 지금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시바에 대해서 불리하게 간다. 황금이 아니라 두 사람이 정상회담에서 미일 간 정상회담이 아니라 황금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는 굴욕이다. 이런 평가로 가고 있죠. 그래서 예. 이시바가 최근에 이번 주에 일본 의회에서 자 환율에 대해서 약속이 있었느냐. 트럼프가 자꾸 엔화의 약세 문제 건드리다 보니까 의회 내에서 가뜩이나 정상회담에서 다 들어줬으니까 의회 내에서조차도 그렇겠네요. 자 트럼프가 환율 발언하니까 약속이 있었느냐 이 얘기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본의 극우를 중심으로 해서 예. 사실 엔화 포기 약서 미력 집권 이길 때는 상하이 미략이 있었거든요. 이거라서 미략이 있었느냐. 그럼 포기가 선다면 일본의 극우 세력을 중심으로 해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엔화가 쉬조각이 된다. 아마 일부 유튜버들이 일본의 게이아 대학 교수를 해서 일본의 휴지 조각이 된다. 엔화 휴지 조각이 된다. 그런 방송도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엔화의 휴지 조각이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극우의 일본의 국민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확산되는 추세다.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네요. 얘기를 듣다 보니까 왜 휴지 조각이 된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건지 충분히 공감이 되는데 네네. 생각을 해보면 예전에 인도 쪽 상황을 짚어주셨을 때 뭐 빌딩 위에서 뭐 화폐를 던진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인도 쪽 상황도 한번 점검해 주시죠. 네. 일본에서도 휴지 조각 얘기니까 예. 결과적으로 보면 일본의 고액권이 휴지된 것을 빌딩에서 버려야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불을 통해서 예. 그냥 이시바를 이렇게 비판하기 위해서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자, 빌딩 위에서 휴지를 던져 돈을 던지는 게 인도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그 내용들이 지금 나오기 때문에
모디 총리가 어떤 화폐 개혁을 추진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올까? 하는 것을 잠시 되새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모디가 어렵게 당선됐습니다. 당선 이후에 기득권에 이렇게 저항에 시들렸는데 이거 포기시키는 것이 모디노믹스를 추진해서 경제 성과를 내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저항 계층이 네루 간디의 정치층, 그다음에 인도는 카스트의 가장 최상위층이 브라멘 계층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저항층. 근데 이 세력들을 잡아야 되는데요. 어떻게 잡을 것이냐 하는 측면에선 이 두 세력들이 인도의 고액권의 약 94%를 갖고 있었습니다. 요거 딱 치면 인도의 예. 모든 오피스를 추진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2016년 11월 달에 예. 결국 가장 급진적인 화폐 개혁을 인도에서 추진했던 겁니다. 그게 모디의 화폐 개혁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 급진적인 내용을 보면 예. 얼마나 급진적인지 2016년 11월 9일 날 신고 화폐를 교체하겠다. 근데 유예기한은 주겠다. 3주를 주겠다. 그래서 2016년 11월 말까지 국권을 신권을 교체하지 않으면 전부 국권은 휴지적이 된다. 얘기죠. 근데 자 기득권 측에서는 예. 저 모디가 저렇게 가는데 저렇게 추진하겠느냐 반신반의 했거든요. 그래서 국권을 신권으로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예. 근데 딱 11월 말에 그해 11월 말에 휴지적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마 시청자분도 아직도 생생합니다는 인도의 법정 통화를 휴지적이 된 것을 빌딩에서 주셔서 인도 국민들은 그걸 휴지적을 주셨거든요. 왜 주셨느냐? 아침 방송당 제가 그걸 예. 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아실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이런 것이 화폐 개혁이 성공해서 일시적으로 충격이 있었지만 모디노믹스가 성공해서 오늘 그 김천 PD께서 아시아 비중을 늘리기 위해서 인도의 지금 지수를 좀 설명해 주시고 있는데요.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인도가 세계적으로 주목되는 가장 큰 바탕이 됐던 것이 급진적인 모디 화폐 개혁의 성공 때문이다.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런데 일본과 지금 인도의 상황은 조금 다르거든요. 일본의 화폐 개혁은 많이 들어왔지만 이렇게 급진적인 화폐 개혁을 추진하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네, 많은 사람이 선진국이 어떻게 무슨 화폐 개혁이냐 하는데 일본 예. 화폐 개혁 잦습니다. 굉장히 잦습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에 했던 것이 작년 7월 달 우리나라에서도 화두가 됐습니다는 예. 화폐 개혁. 기억나실 겁니다. 그렇죠. 이 얘기를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작년 7월 달에 만행권 이렇게 중심으로 해서 예. 화폐 신종 3건을 발행했죠. 그렇죠. 근데 문제가 됐던 것이 만행입니다. 1984년 이후에 만행권을 처음으로 발행했는데요. 자, 신권 발행은 광해 화폐 개혁입니다. 예. 근데 문제가 됐던 대목이 바로 여기에 표지에 들어갔던 인물이 예. 기억나시죠? 자막이 돌아가겠습니다는 시청자분이랑 같이 해서 자막과 같이 한번 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저희가 얘기를 한번 얘기했습니다. 나누기도 했었죠. 그래서 자막이 좀 안 돌아가는데요. 자막 좀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이게 화제가 됐던 인물입니다. 자, 1만엔권 신권에 들어갔던 인물이 시브사와 H입니다. 이 사람은 뭐냐? 일본 내에서 자본주의 아버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가장 적대시할 인물입니다. 왜 그럴까? 일제 강점기에 우리나라에서 사실상 경제 약탈을 지배하고 우리 화폐, 조선화폐를 주도해서 시니어리티 이펙트를 일본이 가져갔던 가장 큰 주물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때 당시에 엔화를 가지고 국채를 투자하세요. 뭐 우리나라에 뭐 이렇게 증권살이 했습니다는 야, 우리나라 일제 36년간 우리 조상들을 이렇게 참탈시켰던 이 시브사와 H를 넣은 이 엔화를 어떻게 투자하려는 거냐. 예. 돈이 그렇게 중요한 거냐. 그래서 격앙되게 얘기하는데 오늘 아직도 좀 생생합니다. 예, 오직도 오늘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본도 화폐 개혁의 자전국가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결론을 맺어보죠. 트럼프의 달러 패키지 요구로 일본이 과연 이 모디식 급진적인 화폐 개혁을 추진할 수 있을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본에서 모디식 화폐 개혁은 나오지 않겠죠. 그래서 이 대목에 있어서는 과거 프라자 협정에 반대적인 시각에서 사실 이 1985년 프라자 협정은 일본 입장에서 치명타죠. 예. 왜냐? 엔달러 환율을 260원대에서 79엔가니까 한때는 미국이 앞선다 해서 패나소닉, 도요타, 그다음에 이렇게 써니라 해서 일본의 제조업들이 미국으로 앞친다. 그래서 팍스 아메리카에서 팍스 재팬스 하는데 이게 뭐냐? 프라자 협정 때문에 엔달러 환율이 236엔에서 79엔 떨어지다 보니까 수출 어려워, 경기 떨어져, 부동산 거품 떨어져, 위에너 쉴 수 있어. 일본이 잃어버린 30년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지금 제2 프라자에 대해서 미국과
트럼프와 이스바가 맺었느냐 이게 의회에서 관심이 되는 거죠. 예. 관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마르라고라 하는 협상 문제에 대해서 오늘 좀 다 얘기해드리고 싶습니다는 여기 국채조정입니다. 영구채 조정입니다. 그건 다음에 한번 방송해드리겠습니다. 예. 근데 지금 상태에서는 일본이 추가 금리 인상해서 사실 엔화가 강세된다 하지만 지금 이런 문제로 인해서 일본의 엔화가 강세돼서 엔캐리 자금이 청산될 가능성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글로벌 IB들도 보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저가 지금 상태에서 이렇게 지금 상황에서 지속이 된다. 예. 그러면 지금 상황이 이제 달러 가치 입장에서 안정적으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자 글로벌 IB들은 1년의 평균 수준이 151엔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마 이런 내용을 잘 보실 필요가 있다 하고요. 만약에 일본에서 달러 페그제를 요구할 때는 예. 한국에 대해서 달러 페그제 될 때는 우리 원화 이상이 어떻게 될 건가? 그렇죠. 이것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게 가장 큰 내용이 될 겁니다. 만약에 예. 있으면 자동차 관세라든가 이런 것보다도 더 가장 낼 겁니다. 트럼프가 안 하겠습니까? 국제법 무시하고 규범도 무시하는데요. 예. 환율이 민감해지면 이런 요구도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관세 칼날이 이제 환율 칼날이 돼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있을 때 미리 현명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